저는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 핵심 방공기지의 사령관입니다. 이름은 타리크 알 함마디. 25년 군 생활 중 단 한 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선을 읽는 눈, 압박을 버티는 척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장,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고 그것으로 이 기지를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소령을 잃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무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부하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비싼 방패가 반드시 가장 좋은 방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먼저 보는 나라가 결국 하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날리는 자폭 드론 하나의 제작 비용, 한화로 약 3천만 원 안팎.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 우리가 쏘아야 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나의 가격, 하나로 약 55억 원에서 95억 원 사이. 가격 차이는 최소 200배에서 최대 300배 이상. 하룻밤에 수십 대가 날아오면 우리는 그날 저녁에만 수천억 원어치 국방 예산을 사막 하늘 위에서 연기로 태우는 겁니다. 아무리 페르시아만 유전해서 검은 황금이 솟아나는 나라라도 이 소모전을 매일 밤 계속하다가는 드론보다 먼저 국고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식 요격률 92%. 미국 방산업체들이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 항상 자랑스럽게 띄워놓는 그 숫자. 언뜻 보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100대가 날아왔을 때 나머지 8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들은 빈 사막에 얌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지의 통신 안테나를 향해, 유전 저장 탱크를 향해, 그리고 고단한 훈련을 마치고 잠든 우리 병사들의 막사를 향해 귀신처럼 곤두박질 칩니다. 92%의 화려한 숫자가 8%가 몰고 온 피바람과 유가족의 눈물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은 그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남부 해안 기지. 밤 11시가 막 지났을 무렵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6대 이란의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땅 위를 기는 것처럼 낮게 레이더에 눈이 닿지 않는 그 음영 속을 패트리어트 포대가 불을 뿜었습니다. 14대를 격추했습니다. 통제실에 탄성이 터졌습니다. 거의 다 막았다. 누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도가 독이었습니다. 뒤따라 날아오던 2대가 레이더의 시야 바깥을 파고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하늘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탄도미사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나무 꼭대기 높이로 기어오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 2대는 정확히 그 사각지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통신 안테나를 강타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칼리드 소령이 지키고 있던 남쪽 외곽 초소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끊긴 지 5초. 두 번째 드론이 초소 지붕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에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자이드 군 병원까지 달리는 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병원 복도를 숨을 헐떡이며 달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투입된 것이다. 중환자실 앞에 칼리드의 아내 마리암이 있었습니다. 두 눈이 부어오를 대로 부어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곡도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침묵이 어떤 절규보다 무거웠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칼리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든든했던 그 손이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통신이 끊기고 나서 5초였습니다. 우리가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끝까지 엉뚱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부서진 뼈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령관님, 다음에는 제발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값비싼 것 말고 진짜로 막는 것이요. 그것이 칼리드 소령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일 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안주머니에는 항상 딸 아이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8살,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파이는 아이. 이제 그 아이는 평생을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마리암이 저를 보았습니다. 검은 상복, 원망과 슬픔이 뒤엉킨 텅 빈 눈으로 칼리드는 항상 사령관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갈비뼈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서서 쏟아질 듯 맑은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리드는 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55억 원짜리 방패 때문에. 미국의 방산업체 부사장 리처드 벤스는 장례가 치러지던 그 주에도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최고급 양복, 최고급 향수, 그리고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패키지, 포대당 8,500억 원, 세 포대 합산 2조 5,500억 원. 그는 소파에 깊이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번 비극은 현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최신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하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칼리드가 없었습니다. 마리암이 없었습니다. 아이샤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계약서의 숫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벤스 씨, 소프트웨어를 바꾸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95억 원짜리 미사일로 5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야 한다는 그 터무니없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사일이 바닥나서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드론에 맞아 죽기 전에 벤스의 입가에서 미소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다시 여유를 찾았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사령관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증된 시스템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 말고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켜줄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협박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중요한가?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러시아, 세상의 강대국들이 만든 방공 시스템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표의 맨 아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 하나, 대한민국 통합 방공 패키지, 천광 레이저 대공 체계 및 천공 복합 방공망, 드론 한 대 요격 비용, 전기료 기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창밖 어둠 속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1만 5천 원짜리 레이저가 있다면 55억 원짜리 미사일을 허공에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저는 그 항목을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이드 중장은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뼈대 있는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미국을 의심하는 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타리크 사령관,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대안이 뭐요? 천하의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말이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중장님, 회의실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방공기술 자문단의 수석 박사가 뿔테 안경을 올렸으며 혀를 찼습니다. 사령관님, 반도체와 자동차는 잘 만들겠지요. K-팝 가수들이 노래도 잘하겠지요. 그런데 실전 경험이 전무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맡기자는 건 농담이십니까?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칼리드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교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칼리드 소령 같은 아이들이 계속 죽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시스템과 함께 죽는 것보다 1만 원짜리 레이저가 실제로 막아내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드 중장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단,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한다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이틀 뒤 리처드 벤스가 제 사무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시스템을 검토하신다는 소식이 워싱턴까지 들리더군요. 한 가지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간절히 기다리는 F-35 차세대 전투기 공급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파견팀에게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십시오. 벤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50명의 합동평가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한 포대를 전개할 때 200명의 병력과 4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동원됩니다. 우리는 그에 준하는, 아니 그보다 더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램프가 열렸습니다. 내리는 인원을 세었습니다. 30명, 컨테이너는 10개,
옆에 서 있던 사이드 중장이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부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장난이라도 하러 온 모양이군. 저도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미국 시스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그런데 수송기에서 내린 한국팀 지휘관 박철민 준장이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이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조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발사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우리 평가단 앞으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상자를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생수 2병, 아랍식 과자, 눈 세정제, 의료용 마스크, 그리고 한국어와 아랍어로 나란히 인쇄된 안내문. 안내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키트는 아랍에미리트 국립기상센터의 최근 넉 달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눈점막 손상과 열사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와 습도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추었습니다. 무기를 팔러 온 사람들이 우리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 사막의 기후 데이터를 넉 달치나 뒤져서 구급 상자를 만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리처드 벤스가 처음 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손에 들고 온 것은 계약서였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구급 상자였습니다. 박철민 준장이 제 앞에 서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평가의 모든 과정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기술도 블랙박스로 잠그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항상 핵심 기술을 철저하게 봉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전부 열어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당당함에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비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대한 발사대가 우뚝 솟아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이 먼저 내보낸 것은 4m도 안 되는 작은 무인 수상정들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해안선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손바닥만한 소형 정찰 드론이 올라갔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 레이더 노드들이 기지 외곽, 언덕 위와 해안 절벽 아래에 촘촘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거미가 보이지 않는 실을 뽑아 밤새 그물을 치는 것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빈틈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준장님, 천궁 발사대는 언제 세웁니까? 박 준장이 해안선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천궁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눈이 먼저 정확하게 보아야 주먹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눈이 먼저고 주먹은 나중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을 제대로 뜨지도 않은 채 주먹부터 냈습니다. 55억 원짜리 주먹을 허공을 향해 다음날 브리핑이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한국팀의 감시망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기지의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지형 때문에 끝내 잡지 못했던 사각지대 3곳, 드론이 매번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던 바로 그 지점들. 한국팀의 소형 레이더 노드가 그 3곳의 한가운데에 이미 박혀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각지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박 준장이 모니터를 짚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기 전에 이 기지의 지형 데이터와 기존 패트리어트, 포대 좌표를 분석해서 사각지대부터 역추적했습니다.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멍을 먼저 메우고 시작해야 방패가 됩니다. 무기를 팔기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찾아내 고쳐주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아니라 의사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방공기술 고문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아이언돔 초기 개발자였고 그 자부심이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더 몇 개 깔아놓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요. 우리 아이언돔은 실전에서 4,500발을 막아냈소. 당신들의 레이저 장난감은 실전 경험이 몇 발이나 됩니까? 회의실에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박 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이 그 4,500발을 막는 데 들어간 미사일 비용이 약 3조 원을 넘습니다. 저희 레이저는 드론 한 대를 태우는데 전기료일만 5,000원입니다. 돈이 먼저 바닥나 더 이상 쏠 미사일이 없어지면 그 자랑스러운 실전 기록은 쌓아볼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저희는 지금 그 기회를 이 사막 위에 만들러 온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박할 숫자가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마련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은 양고기 케밥과 따뜻한 수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들 자신의 입맛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 맞춰 미국 팀이 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을 전투 식량만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식사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식사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제 맞은편에 앉은 박철민 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만 아랍에미리트군의 최근 실전 피해 보고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적의 드론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높이로, 어느 속도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기지의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다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인공지능 교전 판단 모듈이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번에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는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 벤스가 제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 꺼낸 것은 계약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달라는 것은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린 위치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돈을 보러 온 자와 사람을 보러 온 자. 저는 그 차이를 그 순간에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당장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협박이 오더라도 F-35 공급이 영원히 막힌다 해도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가겠다고. 피해 보고서를 한국팀에 넘긴 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이수와 중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국팀에서 인공지능 교전 판단 모듈 전체를 책임지는 장교였습니다. 어떤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으로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의 호흡이 거칠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켰던 아랍에미리트 실전 피해 데이터가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외부 침투에 의한 해킹입니다. 접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인증 코드 패턴이 미국 중부사령부 소속 장비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수와 중령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간 항공기 식별 데이터베이스까지 교묘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전 교전이 벌어지면 인공지능이 상공을 지나가는 민간 여객기를 적의 드론으로 오인해 격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처드 벤스의 계산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이 민간 여객기를 격추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한국 시스템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방산을 영구히 매장하는 시나리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보타주, 우리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방공 시스템을 도구로 삼아 저는 박준장을 불렀습니다. 그는 보고를 듣고 30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온도가 뚝 떨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당장 한국 본토 서버에서 백업 데이터를 끌어오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완전히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실전에서 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흥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짧은 그날 밤 한국팀 전원이 불을 켜고 작업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해킹당해 지워진 데이터를 한 줄씩 복원하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며 아무도 항의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밤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14번째 밤이었습니다. 아부다비 동부 해안,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별이 너무 선명하게 쏟아져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25년 군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사막에서 가장 고요하고 맑은 밤은 반드시 무언가의 전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휘 통제실에서 커피를 쥐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더 불안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비상 사이렌이 터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북동쪽, 동쪽, 남동쪽 세 방향에서 동시에 붉은 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 10, 50, 100, 200. 세기를 포기할 무렵에는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와 중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론 편대 세 방향 동시 접근 중 북동 방향 400대, 동방향 250대, 남동 방향 200대, 총 850대,
동시에 해상에서 수학 미사일 최소 160발 발사 징후 포착, 해상 고속정 15척 접근 중 850대, 그것은 더 이상 점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붉은 덩어리였습니다. 페르시아만 하늘의 피를 통째로 들이부은 것처럼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25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통제실 안에 있던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언돔의 아버지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데이비드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드 중장이 이성을 잃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패트리어트 전 포대 즉각 가동. 미사일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라. 저것들을 전부 잡아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장님, 지금 저 850대를 향해 패트리어트를 쏘기 시작하면 30분 안에 탄약이 바닥납니다. 탄약이 바닥나는 그 순간 뒤따라오는 160발의 수학 미사일이 우리 막사와 유전 탱크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직격합니다. 저것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싸구려 드론으로 우리의 비싼 미사일을 다 소비하게 만들고 반공망이 텅 비는 그 틈에 진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철민 준장이 통제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천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낮고 천천한 목소리가 술렁이던 통제실을 단번에 가라앉혔습니다. 전팀 교전 개시. 인공지능 교전 판단 모듈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850개의 붉은 점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 0.4초.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조차 불가능한 그 850개의 신호를 인공지능은 0.4초 만에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화면에 분류 결과가 떴습니다. 위협 등급 최상, 기지 직항 기체 45대, 위협 등급 상, 교란 및 레이더 포화 목적, 기체 125대, 위협 등급 하, 기지 탄착 지정 외 자연 낙하 예정 기체 680대, 850대 중 680대가 미끼였습니다. 전체의 80%가 우리의 비싼 미사일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가짜, 그것을 0.4초 만에 걸러낸 것입니다. 패트리어트였다면 그 680대를 잡겠다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허공에 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약이 바닥난 순간 진짜 위협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수와 중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위협 등급 상, 125대 레이저 교전 개시. 기지 외곽에 엎드려 있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책에 천광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없었습니다. 굉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빗줄기들이 밤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700도 이상의 열 에너지가 초점을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 1초에서 2초, 드론의 배터리와 엔진이 타들어가고 기체가 균형을 잃고 사막 위로 떨어집니다. 모니터 위에서 붉은 점들이 조용히 하나씩 꺼졌습니다.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소리 없이 빠르게 125대의 교란 드론이 완전히 제거되는 데 걸린 시간 5분 10초. 그 5분 10초 동안 소비된 비용 전기료 환산 약 150만 원. 하늘이 열리자 진짜 위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60발의 수학 미사일. 인공지능이 다시 0.4초 만에 분석을 끝냈습니다. 유전시설 직항 위협 최상 25발, 나머지 135발. 기안탄 및 궤도 이탈 판정 160발 중 135발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땀이 찼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의 판단이 단 하나라도 틀린다면, 무시해버린 135발 중 하나라도 유전 탱크에 꽂힌다면 기지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우리는 뼛가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박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칼리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발 막아주십시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궁, 발사, 하늘로 솟구친 천궁 미사일. 25발이 맹렬하게 날아갔습니다. 발사 후 40초, 밤하늘에서 연속으로 섬광이 터졌습니다. 기지를 향해 날아오던 25발의 수학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25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135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시된 채 바다 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통제실 안에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이드 중장도, 데이비드도, 젊은 장교들도
모두가 모니터를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120발이 차례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기지를 비켜가도록 설계된 기만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발이 방향을 꺾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척 위장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지를 향해 돌아오는 이중 기만탄이었습니다. 가장 영악한 것들이 마지막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궤적 변화를 감지하는 데 걸린 시간. 2.0초. 백업 단거리 방공 체계의 즉각 사격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방향을 꺾고 달려드는 5발 전부를 요격하는 데 걸린 시간. 역시 2.0초. 마지막 5발의 미사일이 기지 코앞에서 불꽃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동시에 해상에서 접근하던 고속정 15척이 한국의 무인수상정들에게 막혀 방향을 돌렸습니다. 전체 교전 시간 6분 15초, 850대의 드론, 160발의 수항미사일, 15척의 고속정, 3방향 동시복합 공습. 지금껏 중동 전선에서 한 기지가 단독으로 맞닥뜨린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격이었습니다. 기지 피격 제로, 사상자 제로, 민간 피해 제로, 소비된 천궁 미사일 15발, 레이저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환산 비용 약 150만 원, 합산 총비용 약 20억 원 안팎. 만약 패트리어트로 그 850대를 모두 상대했다면 최소 6,500억 원어치 미사일을 소비하고도 탄약이 바닥났을 것입니다. 탄약이 바닥난 순간 뒤따라오는 160발의 수항 미사일이 우리 기지를 불바다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공격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20억 원으로 막아냈습니다. 6,500억 원, 대 20억 원. 통제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의자에 힘없이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이언돔과 같은 세대의 물건이 아니오. 저들은 우리가 도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다음 단계에 있어.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방공의 자부심을 지탱해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놀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이드 중장이 천천히 제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50년 가까이 미국을 믿어온 사람, 미국의 권위 앞에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 사람. 그가 고개를 천천히 깊이 숙였습니다. 타리크 사령관, 내가 틀렸소. 철저하게 틀렸소. 통제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리처드 벤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거만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F-35 공급을 미끼로 협박하고 데이터를 해킹해 지우고 한국 시스템을 내쫓으려 했던 그 모든 공작이 6분 15초 만에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제실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모니터 앞에서 다음 교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한국 팀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눈들, 해킹당한 시스템을 밤새 복구하면서도 단 한마디 원망이 없던 사람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안주머니에서 칼리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칼리드, 우리가 해냈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박철민 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계약을 따낸 장사꾼의 환희도 없었습니다. 며칠째 쌓인 피로, 충혈된 눈, 턱에 거칠게 자란 수염.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감사의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그것보다 밖에서 밤새 공포 속에 대기했던 병사들은 모두 무사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벤스였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92% 요격률이 이제 검증되었으니 업그레이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펜을 내밀었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시스템 자랑을 하기 전에 사람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사령관님, 진짜 전투는 총성이 멈춘 뒤에 시작됩니다. 밤새 공포 속에 있었던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것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조리반이 막사밖에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지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 속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조리원들이 밤새 끓인 것들이었습니다. 할랄 인증 양고기 수프, 아랍식 납작빵, 그리고 한국식 된장국, 커다란 솥들이 피어오르는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교전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먹을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850대의 드론이 하늘을 뒤덮던 그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샌 600명의 병사들이 한국인들이 건네는 국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5분 15초 만에 끝난 직후였습니다. 병사들은 말없이 받아들고 말없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함성도 없이, 환호도 없이, 그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소리 없이. 저도 박준장이 건네는 사발을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25년 동안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협박당하며 쌓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른이 된 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새 죽음의 하늘을 버텨낸 사막 위에서 낯선 이방인이 끓여낸 국물을 마시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황금빛 태양이 사막의 지평선 위로 웅장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교전이 끝난 뒤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교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장비에 낀 모래먼지를 털어내고 다음 전투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600명의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이 열을 맞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이 한국팀의 장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차림으로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한국 팀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대, 경례, 600명이 일제히 오른손을 들어 이마에 붙였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신앙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경례 안에 담긴 것은 동일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구해낸 사람들에 대한 가장 순수한 감사. 한국 팀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들도 작업복 차림으로 땀과 모래먼지가 뒤섞인 모습으로 600명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때 부대 맨 뒷줄에서 어린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병사, 오마르.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어젯밤 저희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있는 제 여동생이 팩스로 보내온 그림입니다. 박준장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9살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들이 쏟아지는 아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칠해진 태극 문양의 방패가 기지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삐뚤빼뚤한 아랍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우리 오빠를 살려줘서. 박철민 준장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의 마른 모래 위로 소리 없이 그날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대통령궁으로 날아갔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자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대한민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라. 그리고 이 교전 데이터를 걸프협력회의 모든 이웃 국가에 즉각 공유하라. 중동의 하늘을 한국의 방패로 덮을 것이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중동 전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기적 같은 요격 데이터를 두 눈으로 확인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의 국방장관들이 앞다투어 아부다비로 날아와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로 2조 5천억 원을 뜯어내려 했던 자리에 대한민국은 걸프 지역 복수 국가로부터 단번에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이 한국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만 원짜리 레이저가 55억 원짜리 미사일 시대를 끝냈다고. 그런데 그날 밤 박철민 준장은 막사 한 구석에서 여전히 다음 교전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무기를 팔기 전에 상대방의 사각지대를 먼저 찾는 것, 아픈 보고서를 계약서보다 먼저 요청하는 것, 대첩을 거둔 직후에 병사들의 안부를 먼저 묻는 것, 밥을 먹이는 것, 그 낡은 종이 한 장에 눈물을 흘리는 것.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1970년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독하게 가난하던 그 시절, 이 사막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땅으로 가족을 고향에 두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도로를 깔고 항만을 쌓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연간 10만 명 가까이 총합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모래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송금한 외화가 오일 쇼크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동의 어느 나라도 그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일하다 쓰러지면 다음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손이 닦아낸 이 땅의 위에서 그 아버지들의 아들과 딸들이 이번에는 다른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시멘트와 삽이 아니었습니다. 5만 원짜리 레이저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오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읽으려 했고 밥을 먼저 지어냈으며 낡은 종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기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짓밟혀도 일어나고 무시당해도 준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그 지독하고 긴 세월에서 저는 지금도 안주머니에 칼리드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더 닳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보조개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칼리드, 내 딸 아이샤가 살아가는 하늘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것을 지켜준 것은 55억 원짜리 자랑스러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5만 원짜리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든 사람들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긴 준비였습니다. 50년 전에는 그 나라의 아버지들이 이 사막의 땅을 일구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버지들의 후손들이 이 사막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